오늘은 범알타이 역사 교과서 출판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 일부 대학교에서는 좀 관심을 갖게 돼갔고요. 진짜로 이걸 할 수 있는 조금 탄력을 받게 됐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잘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 교과서 출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도 보면은 지금 중국이 자기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역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그 이전에 일본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한국과, 그러니까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광개토 대항비문을 갖다가 찾아서 연구를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황국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황국식민사관에 자신들의 조상이 원래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시키면서 자신들이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토수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주변 강대국들은 역사를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단과 제야사학자들 간의 역사 분쟁은요, 그냥 정치 논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강단사학자들은 일본의 학계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설명하죠. 반면 제야사학자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자가 지지하는 층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은, 강단사학자 쪽은 옛날 친일시대 때부터 일을 했던 관료들, 즉, 우리가 보통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 맥을 잇고 있고, 제야사학자들은 예전서부터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을 이었죠. 그래서 보통 민족사,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논쟁은요,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한 국정교과서 문제도 바로 그대로 친일과 강단사학자들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 논쟁이 근대사로 옮겨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라던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보면은 좌와 우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토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식민지를 바로 청산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건 조선시대식 사고방식입니다. 국제관계는요, 선과 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회주의적 틀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 특히 우리가 20세기, 그러니까 18세기서부터 해가지고 동양의 국가들이 서양에게 밀리게 된 데에는 바로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옛날 때 유럽의 유명한 왕들 있죠.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필리페 2세라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거느렸던 이런 황제들, 그 사람들이 성인군자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인군자여야 정치를 잘한다는 사고방식은요, 오늘날 현대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는 모략이 있어야 되고 책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한 어떤 공작, 그 다음에 정치, 프로파간다, 기타 등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완벽한 어떤 실체, 그 다음에 어떤 이상 국가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결론은,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뭘 하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면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21세기에 남북 통일을 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공동역사 교과서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역사 교과서는 과거 일본 제국이라든가 중국의 동북공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저는 특정 민족을 우월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인을 뜻하겠죠. 한국 민족이 주변 알타이 민족에서 제일 우월하고 장자 민족이고 전통을 계승했고 천선이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알타이 민족은 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혜적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져야만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 철학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으로써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혹은 정치 공동체가 미래에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타 역사 교과서 운동을 지금 계속 펼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명도가 올라가서요, 여러 사람들이 부르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는 분들,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몇몇 그 관료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은 한번 그 제대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전략,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Бойда президент ұшағы Қара теңізді көктей өтіп, Анкара әуежайына барып қонды. Елбасы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 Түркия жұртында 2 күндік ресми сапармен болды. Осы 2 күнде қазақтың президенті Түркия басшысы Абдолла Гүл ме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і Режеп Тайып Ердоғанмен кездесіп, екі елге де олжа салатын біраз жоспар жобалардың жай-жапсарын талқылады. Жалпы қазақ пен түріктің қарым-қатынасының қазығын қағып, байланыстың соқпағын салған қос тұлға бар. Оның бірі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 болса, екіншісі Тұрғыт Озал. Түркияның 8-ші президенті 1991 жылы 15 наурызда біздің елге ресми сапармен келгенін білеміз. Ол кезде бостандықтың лебесіп тұрғанмен Қазақстан әлі тәуелсіздік ала қоймаған шақ. Дегенмен тараптар соған қарамады. Қазақ Совет Социалистік Республикасы мен Түрки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қарым-қатынасы туралы келісім шартқа қол. Сіздердің балаларыңыз атажұрттан бері отырған кезде түрік қарым-қатынасымен түрік деген атты өздерімен алып кетті. Қазірге дейін түріктің ішінде жігіттің сұлтаны ең жақсы жігіт бар дегенде ол қазақ деп. 자,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그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시절에 독립국가가 될 때가 있었는데,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부터 굉장히 강렬한 독립 의지가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많은 국가들은 좀 겁을 냈어요. 그 왜 겁을 냈냐면, 옛날 때 그 소련이 그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들이 독립하지를 못하도록 산업을 분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 그러면 타이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엔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다음 뭐 자동차 외곽은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식으로 각각 지역에서 따로 만들게 한 다음에 최종 조립은 뭐 모스크바에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 국가가 독립을 하면은 독자적으로 자국의 그런 경제 그 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떨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 국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이 터키가 독립 이전서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긴밀하게 만나면서 이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장차 어떻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어떠한 통치 시스템, 물론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죠. 이거를 적용시켜서 과거 공산주의와는 다른 정치체계와 경제체제를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지금처럼 다시 소련으로 귀속되지 않고 독립된 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나라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당연히 지금도 터키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건 그 신문인데요. 인터내셔널 투르키 아카데미라고 해서 거기 그 투르키스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대학교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가 있어요. 원래 인터내셔널 투르키 아카데미는 뭐냐면은 그 범투르크주의적 사상에 입각해서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터키의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대학교를 설립해 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도 돈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하는데, 이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각종 기술을 배웁니다. 이거 안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들어가 보면요, 여기는 이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과가 왜 역사를 배워? 이과가 왜 그 인문학을 배워? 이런 우리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독립하고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컴퓨터 기술, IT 기술, 그 다음에 화학, 물리학, 의학,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러한 여러 이공계 관련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교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역사를 그냥 가르칠 때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카자흐인들이 잘났다. 우리 카자흐인들이 세계 최고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형제다예요. 그러면서 고대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장차 하나로 뭉쳐야 될 하나로 뭉쳐야 될 통일을 해야 될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여기 써 있는 오르탁 투르크 타리크라는 건데 이 책은 이 의미는 뭐냐면 공동 투르크 역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카자흐스탄은 예전부터 이 이야기가 범투르크주의 이후에 범투르크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거는 거의 한 2008년도 정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제가 지금 한글로 번역해놨죠. 뭐냐면은 이 교과서를 카자흐스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일반 초등학교의 교재로도 역사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즉 국내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걸 나아가서 현재 범투르크주의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한 4개 국가가 참가했고 그 다음에 더 포함시켜서 약 7개의 국가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가들에게 이 교과서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모두 한 민족으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내려왔다는 것을 가르치자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교과서로서 사용을 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현재 한국에 있고 카자흐스탄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8월쯤에 가보려고 하는데 가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역사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민족의 정체성 확립, 친일청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면 무엇이 좋아지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저는 원래 역사를 좋아했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역사를 전공하지 못하고 국제관계를 했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이 싫어했거든요. 역사 공부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르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거는 강단사학자들의 방식이 됐던 재야사학자들의 방식이 됐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역사를 공부해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점은요.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건 뭐였죠? 친일청산이라던가 역사 바로 세우기죠. 근데 역사 바로기라 세우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범투르크주의 운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조국 근대화입니다. 러시아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이 낙후된 경제를 지금 서방국가 같은 굉장히 세련된 경제 구조, 그 다음에 발달된 정치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찾는 거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과거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닮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조국 근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느냐? 바로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을 통한 융합적, 통합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러시아랑 터키 정상이 서로 앉아 있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범투르크주의의 원래 발생의 기원은 제정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즉 항러시아 정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범투르크주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물론 항러시아 정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 즉 강력한 러시아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러시아 연방성에 속한 수많은 투르크 국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들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랑 친해질 수 없는 이 중간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범투르크주의 운동 속에는 바로 경제교류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트루크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요, 단순히 뭐 우리 트루크 민족이 뭐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우리가 뭐 종주국이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것보다는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마음속에 굴뚝같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투르크계 민족 국가들이 하나라는 공통의식 속에서 경제기회와 경제발전을 취하자. 이것이 제1차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강력한 국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세계적 종주국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 접근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 그 유교식 사고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대학교의 그 홈페이지인데 여기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아흐메트 야사위 대학이라는 건데 투르키스탄에 있습니다. 투르키스탄은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그 유명한 역사적 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목차들이 쭉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가 해서 밑에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주로 이게 이공계 대학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저는 여기 가서 역사 교육을 한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 국제 터키 대학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보면은 뭐 학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사진들도 몇 개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지역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근데 여기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번 봤죠. 봤더니 뭐야? 중국은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범툴쿠지 운동을 하면서 만든 대학교 속에다가 중국이 이미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학 프로그램에다가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합니까? 강간사학자들은 아예 고대사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현실 고수만 하려고 그러고, 제야사학자들은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 맨날 한민족의 뭐 언어가 뭐 세계 인류연의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은 그런 거 우리가 하고 오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중국이 지금 제일 위협스럽게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의 분리라던가 각종 그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이죠. 그 중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구르입니다. 투르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르크인들의 독립의지가 어떤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속속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은 그 프로파간다를 갖고 있죠. 중국의 동북공정 속에는 굉장히 유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야사학자와 동북공정을 비교하면요, 학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의 제야사학자들의 역사관보다 우수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제야사학자에서 뭐 이제 뭐 시베리아까지 뭐 우리 환국의 영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다 한국인이라 그래요. 뭐든지 한국인입니다. 징기스칸도 한국인, 뭐 야유라고기도 한국인, 뭐 전부 한국인. 뭐 일부 족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족주의.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책은 뭡니까? 역사서잖아요. 근데 그 역사서를 쓸 때 그 책을 썼던 그 당시에 그 역사 그 뭐랄까요? 학자는 민족주의 학자였습니까? 아니죠. 왕조주의 학자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왕족들은요,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왕 몇 년에 무슨 일, 어떤 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래서 쫙 기록했지 않습니까? 역사책에 보면. 그래서 왕족들은 역사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반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이런 식으로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노비에게는 노예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왕이 누구랑 연결됐다 해가지고 고로 이것이 한국이다라고 민족주의 사관을 거기다 섞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를 썼을 당시는 왕조사관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혈통이 같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중국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다. 왜?
북방민족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지배계급으로 군림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아닐까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한국은 중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 최소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알타이계 어족을 가졌었죠. 그래서 알타이계 어족끼리의 그런 각 특정 부족이 우수해질 때마다 그 종족을 중심으로 이게 왕조가 바뀐 것이었지, 중국처럼 완전히 별도의 어족의 외국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통치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어문물이 되고 너무 그 확대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 중국의 동북공정은 어떤 국가가 건설되었을 때 그 건설된 민족의 기원을 다 일일이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라 얘기냐? 이 사람들은 모두 중화민족에 속한 소수민족이다 라고 마지막에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한 역사학적 접근 방법은요, 이렇게 범트루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뒷부분 결론만 얘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저기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저기 위구르 계통 투르크계 민족이 세운 나라 맞다 얘기하거든요. 물론 끝에 가서 단 이 사람들은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그 56개 형제민족의 일원이 됐다라는 말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몽골 사람이었던 카자흐 사람이었던 만나면 맞방으로 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희 땅 지역까지 우리가 통치했었다예요. 그러면서 형제민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형, 네가 동생 이런 식으로 상하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야사학자들의 그런 역사관도 이 유라시아라는 다른 지역에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확산이 돼요. 따라서 중국은 이런 식의 그 동북공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치밀함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그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범투르크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투란주의, 범투르크주의는 19세기 유럽의 범게르만, 그 다음에 범슬라브주의처럼 범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이거 정치적 중요합니다. 정치적 운동으로 유라시아 내륙에 사는 제민족들 중 문화, 언어, 인종적으로 투르크계 민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건 당시 그 제정 러시아의 동방정책 때문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동방정책으로 인해서 그 시베리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그 투르크 민족 중에 일종의 그 맏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주도적인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이 이때부터 러시아에게 밀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 제정 러시아에게 침략당해서 점령당한 지역의 투르크인, 물론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지역의 민족들과 아직 제정 러시아에 점령당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그 오스만 제국, 이러한 지역에 있는 투르크계 민족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러시아에 대적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범투르크주의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투르크주의는요, 단순히 중앙아시아라던가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냐. 1920년대 일본인 사이에서는 범투르크주의가 인기였다. 일본의 투란주의자들은 헝가리와 일본인은 공동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선조는 오타가 났네요.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래했으며 일본 본토에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투라니안 내셔널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투라니안 소사이어티 오브 재팬, 그 다음에 제페니스 헝가리안 컬처럴인데 또 오타가 있네요. 오타 참 많네. 어소시에이션 등의 조직들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이 모든 조직들이 해산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당시에 일본은요, 그 범투르크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범투르크주의와 그 당시 일본의 황국사관은 하나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의 국민은 하나의 조상으로 따왔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범투르크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근데 이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것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메가더가 일본을 패전시킨 다음 일본을 통치하면서 일본인의 민족의식, 일본인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역사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원래 섬에서 태어났고 원래 섬에서 살았다는 식의 고립적인 역사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 너희는 원래 조선 땅, 즉 한반도에만 살았어 라고 가르친 것처럼 메가더도 똑같이 일본에다 그러한 역사 교육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혹시라도 다시 경제를 재건한다든가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을 때 과거 일본 제국처럼 확장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개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범투르크적 의식, 자기들도 그 중에 한 일원이며 조상이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일깨워줄 만한 각종 사회단체 조직들을 모두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글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 해산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일본인은 중앙아시아인이나 투르크인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을 일본의 우익단체들에 의해 미지의 야만민족으로 인식되어 조몽인을 일본인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증가하고 있다. 메가더 장군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파괴된 것은 일본 제국의 작품이라면은 지금 현재 일본인의 정신이 저렇게 막간 데에는 메가더의 신탁 통치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오늘날의 이러한 일본의 그러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호적이어야 된다 봐요. 근데 우리에게 적대적인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도 적대적이 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죠. 과거 일본 제국 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지금의 일본 우익단체들은 적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일본의 우익단체의 기원은요, 사실 일본 메가더의 GHQ 신탁 통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죠.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일본인들도 당시 범투르크주의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동참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러 유럽이라든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국제 정세를 알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투르크주의가 바로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직접 가서 공부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범투르크주의에 참가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터키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사 관점처럼 얘기하면 당시 메이지 정부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자 같은 관점에서 만약에 역사를 만약에 해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에도 막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설립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메이지 정부를 건설했던 초슈파 사람들은요, 도쿠가 이에스에게 아작이 나갖고 쫓겨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혁명을 일으킬 때 당시에 초슈파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토벌,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정작 일본이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했던 정책은 도쿠가와 막부의 처벌과 숙청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융합과 조화였습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내분을 일으킬수록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들의 간섭과 그리고 참가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은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힘을 합쳤죠. 근데 내부적으로 합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본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강대국으로 다른 서양의 열강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법을 찾던 와중에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범투르크주의였죠. 그래서 일본이 범투르크주의 역사관을 도입하고 적극 활용했던 이유는 바로 첫째, 제정 러시아의 남하 견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유태인의 경제적 지원이었죠.
이 제적 러시아의 남하 경제를 했던 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죠. 미국이 아니라. 이 대영 제국이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남하와 그 다음에 영국의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이러한 굉장히 거대한 전 지구적인 그러한 군사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범트루크지 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적대적이었던 투르크계 민족을 자기 편으로 만듦과 동시에 영국을 대영 제국, 그 당시에 슈퍼파워 아닙니까? 이 슈퍼파워를 자기 편으로 만듦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유리하게 하는데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당시 미국 신대륙을 건너가서 막 한참 미국 경제가 성장할 때 크게 돈을 벌면서 성장했던 대부호들, 주로 유태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군사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범트루크지를 이용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기 써있다시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와 대만을 얻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독립시킵니다. 이 조선 독립시키는 거에는 일본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영일동맹을 맺죠. 그 뭡니까? 슈퍼파워와 한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계가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을 자기 친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다른 애들을 때릴 때 유리하니까. 그리고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음으로써 장차 필리핀과 조선을 미국과 일본이 각각 나눠 먹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과거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던 지역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초기에 광개도 대왕 비문을 해석하면서 임나일본부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역사예요. 역사. 먼저 영토를 확장하기 이전에 역사를 연구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주 지역까지 영토 확장되고 나면은 무엇과 사상이 맞닿는 겁니까? 범트루크주의 역사관과 맞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그 범트루크주의 역사를 이용하면서 서양의 열강제국의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 갈등을 이용하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당시 일본은요,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식민지를 당할 뻔했죠. 미국은 원래 식민지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열강에 들어버린 국가가 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메이지 유신에서 전혀 안 가르치죠.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메이지 유신도 점차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범투르크주의 역사관의 그러한 도입의 그 목적은요,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명분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투르크계 민족이나 일본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을 어떤 식으로 점령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화도 조약, 그 다음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보면은 재밌죠.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해서 조선이 자주국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청나라 군대 철수해야죠. 청나라의 영향 안에 있었으니까. 철수되고 나니까 뭐 합니까? 바로 조선을 식민지화시키죠. 요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려는 게 뭡니까? 북한이죠. 그래가지고 북한인들이 자꾸 평화협정 맺자, 이런 거, 6.15 선언 지켜라, 이런 얘기 막 한 이유가 뭐니까? 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범트루크주의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공부해야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북한도 사실은 그런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제가 선언하는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입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 통과할게요. 자, 그래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일본이 그 당시에 범투르크주의랑 상관이 없었던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국가와 연대가 가능했느냐? 바로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투르크계 민족이 뭉쳤거든요. 그런데 이 뭉쳤던 투르크계 민족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긴 범게르만주의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인사들이 범투르크주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점점 남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홋카이도를 점령했고, 그리고 더 북상해서 사할린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반드시 친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의 그러한 그 카운터 파트너였던 대영 제국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영일동맹이죠. 영일동맹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투르크주의자들과 힘을 연대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범슬라브주의에 대항했던 또 다른 그 민족주의가 바로 범게르만주의였거든요.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뭐 사라예보에서 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뭐 암살 사건 이런 거 나오죠. 그 사건의 배경은 뭡니까?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투르크주의, 그 다음에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국가들과 힘을 연대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본 혼자 제정 러시아를 상대하지 않고 바로 이런 주변 국가의 연대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연대에 매우 유용했던 것이 바로 서양으로부터는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는 범투르크주의 그 역사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이 장차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시켜서 점령하는 지역은 침략이 아니라 고토회복이라는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쳐서 나가는 실용적인 외교를 실시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보죠.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중국이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제 러시아는 과거같이 막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라던가 많은 문제 때문에 과거 소련과 같은 그런 걸 이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톤을 터치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펼치려 해선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지역은 과거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범투르크주의는 중국의 남진 정책을 그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철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함께 그러니까 범게르만주의가 슬라브주의가 충돌을 했듯이 중국의 남진 정책을 그 견제하기 위한 카운터 파트너로서 당연히 미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의 지지하에 주변의 국가들, 즉 투르크계 민족들을 연대해서 대항을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 18세기의 범투르크주의자들이 그 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 당시의 그 역사관을 지금 한국에 도입시켜서 지금부터 그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는 1대1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1대1로는 뭡니까? 하나는 실크로드, 하나는 바닷길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대1로 정책을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잘 보십시오. 1대1로는 한반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안에서 끝나요. 물론 실질적으로 시안이 아니라 저기 북경, 그 다음에 샹하이, 텐진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한반도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날 그 지금은 야당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정치들이 얘기하죠.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북한을 견제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통일한국당인가? 또 뭐 그 과거 여당이죠. 그리고 지금 더민주당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입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이 사라지면요. 그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된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서 압록강에 미군이 깔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을 그 망하게 내두지 않습니다. 중국은 절대 한국의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식의 그런 고려 연방제를 통한 적과 통일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현 상태가 유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패자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요. 한국과 일본뿐이 없습니다. 인도도 강력하지만은 인도가 그렇다고 해서 티벳을 넘어서 중국을 공격하기도 어렵고 베트남도 아직 성장 중인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지금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일 지금 중국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바로 한반도와 일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강의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평택에 차이나타운 만들고 있다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규모로. 그거 왜 하느냐?
평택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야 중국이 원하는 1대1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1대1로 정책 밑에 꼬봉으로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 먼저 중국의 전략은요, 한반도 쪽을 연결하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즉, 남북 통일을 시키지 않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래 놓고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와서 중국서부터 실크로드가 출발하게끔, 그래야 중국이 나중에 실크로드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그리고 바닷길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한국을 중국 아래에 종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한국에 건설하고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거기에 많은 검은 돈들이 들어온다고. 그 검은 돈들이 바로 한국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정치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야를 초월해서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차이나타운에 들어와 있는 5%의 중국인들이 95%의 한국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를 만들게 되는 그 초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한반도를 공략하고자 하는 게 중국의 전략이죠. 그 다음은 뭐냐? 바로 남북 영구 분단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은 그 대륙 쪽으로 철도를 뚫어야만 돼요. 근데 북한이라는 한국을 싫어하는 국가가 있으면요, 중국은 북한을 명분으로 해서 철도를 안 뚫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 항구를 통해서 그 중국으로 교역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항구인 평택을 지금 중국이 장악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 항구만 장악하면은 한국은 중국에게 수출 수입을 모두 의존하게 되는 종속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택을 장악하고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분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해로 장악.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도 비디오에도 설명했지만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를 중국화 시켜가지고 자국의 영토로 삼아버리게 되면요, 이 지역의 미군은 배치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왜? 국민들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엄청나게 대응하고 분신자살하고 난리치면 어떡합니까? 나가야지.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제1도련선이죠. 그 지역이 중국의 영해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수출 수입이 이제 막히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역사 공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터키가 됐던 카자흐스탄이 됐던 각 대학에는 꼭 중국 애들 연구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중국이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 애들은 그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징기스칸이 나오고,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 뭐 통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투르크주의 역사를 어떻게 중국 동북공정과 결합시켜서 자국의 역사를 흡수할까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아마 한국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마오이즘의 확산, 목택통주의라고 하는데, 이 마오이즘을 확산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미적 성향의 국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중국이 아무리 남중국해를 장악을 해도 자원은 대부분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해서 올 때 미군 기지가 있어서 갖고 오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지역에 마오이스트들을 파견시켜서 그 공산주의 운동과 함께 그 반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꼬박 역할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꼭 야당 정치 뻑하면 부탄이나 네팔 가죠. 거기 마오이스트들 무진장 많습니다. 마오이스트들이 네팔에서 혁명도 일으켰었어요. 인도 저쪽 어디냐 동부 그 미얀마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된 그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서 또 마오이스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인도 땅을 쪼개버리려고. 그리고 시리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시리아에다 미사일 쐈죠. 트럼프에서도 마오이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주사파 운동도 있어요. 왜냐 북한 애들이 거기 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리아에 가면 김일성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과 북한이 마오이즘 운동 혹은 주체사상 운동을 하면서 공산화 그리고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서 하고 있느냐?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북한은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있어 굉장히 골칫덩어리예요. 이게 그냥 북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정치 이념, 공산주의를요,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과 함께. 그래서 이런 마오이즘 확산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반미 전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이죠.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중국이 1대1로가 성공하게 되면요, 우리는 바닷길이나 육지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속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좋냐는 겁니다. 이것이 또 뭐 비즈니스 기회다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과거 그 조선 말기에 친일파들이 야, 일본에 붙어야만 근대가 되어 돈 번다 얘기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친일파도 문제지만 앞으로 친중파도 문제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했던 행적을 그대로 지금 친중파들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관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매국 행위를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고유의 전략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일단 그 부산에 가덕도를 개발해야 되다 봅니다. 이번에 그 실패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 신공항도 딴 데 짓고 한다 그러는데, 그 신공항은요, 가덕도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단체에서 저기 뭐 해저터널 뚫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뚫어야 됩니다. 해저터널 뚫어서 가덕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본토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덕도 안에는 그 제2김해국제공항과 해저터널의 그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부산이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해서 아까 앞지난해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중국으로 통과하는 걸 우회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철도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이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일 군사 동맹 강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1대1로 그 바닷길에는 중국이 추구하는 제1도련선이라는 군사작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제1도련선, 즉 센카쿠, 오키나와, 대만, 그 다음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바닷길을 잃어서 수출 수입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일 군사동맹, 그리고 대만과의 군사동맹,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이 바닷길을 이렇게 장악하고 잠식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주적인 그러한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공정, 바로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이 아니죠, 사실. 뭐 처음 듣는 얘기고 진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성동격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쪽을 지키기 위해서 서쪽, 즉 투르크 민족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중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범투르크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어떤 공동 역사 교과서를 재편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의 바탕이 되는, 즉 군사 전략과 외교적 이익이 반영된 역사학, 역사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교의 역사에 대한 재고도 필요합니다. 일로 바닷길 아닙니까? 사실 화교의 역사는요, 중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방민족이었죠. 근데 북방민족이 중국 지역을, 즉 중원을 지배하다가 다른 북방민족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은 남쪽으로 도망쳐와서 살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화교의 역사고, 원래 화교들은요, 화교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객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중국 공산당들의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로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도망갔던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너희들 중국 땅에서 원래 간 사람들이니까 원래 너희들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자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 뭐랄까 그 화교 뭐 3세 4세 이런 젊은 애들을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중국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화교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거를 국제학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화교들은요, 사실 묘족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그 민족의 시조 중에 한 사람인 그 치우 있죠? 치우랑 객가족의 조상인 치우랑은요, 조상이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 혈연 관계가 가까운데 왜 이 사람들이 현재 중국을 등이었고 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부영생으로 쓰여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EJ로 분리가 돼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교의 역사도 다시 연구해서 화교의 기원이 원래는 무엇이었으며 지금의 중국과 얼마큼 다른가에 대한 어떤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됐던, 우리나라 정부가 힘들다면은 학계에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강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러 친선, 러시아와도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군사동맹 관계에 있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요 오히려 더 친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관계도 너무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그 친선 강화라든가 경제 교류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단 미국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의 친선 외교. 왜냐하면 이 범투르크주의를 하는 지금 나라들이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와 뭐 우리가 이슬람교를 국교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친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범투르크주의적 역사관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투르크주의 역사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단점들도 일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제안 사항인데 첫째, 모든 우랄 알타역의 민족 국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예요.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지금 삐그덕거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나 카자흐스탄이 너무 경제적으로 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 민족들은 공동 역사 인식을 가지며 선민적 민족의식을 배제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가 아니죠. 19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독립국가 연합이, 즉 CIS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 독자적인 국가가 되었을 때 처음에 범투르크주의자들이 터키에서 왔을 때는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 서방 국가로부터 어떤 근대적인 학문, 근대적인 정치 체계를 배워야겠는데 서양은 너무 정서적으로 멀었는데 그래도 터키는 정서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통해서 근대화를 배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터키인들의 민족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발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죠. 우리나라 재야사학자들의 역사관을 보면 굉장히 한민족 지상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범투르크주의 어떤 역사 철학과 그다음 공동 교과서를 적용을 해서 어떤 공동 연대 의식을 가져서 출발을 좋게 한다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민적 민족 의식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한 정체성 확립을 지향한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종교요. 왜냐하면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 정체성 중에는요 이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슬람을 종교를 자기 민족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에 대한 반대 그 저항의 개념으로서 투르크계 언어를 바로 그 정체성의 기준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확장이 돼서 동서의 범알타이 투르크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종교가 장애가 돼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독교 선교사를 퍼뜨리는 이런 것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범알타이주의라는 어떤 그 사상은 종교를 배제해야 됩니다. 특정 종교를 배제하고 그냥 역사 인식이라는 걸, 즉 어떤 사상을, 그러니까 종교 대신 사상을 그
대체 수단으로 인용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회원국의 학생들은 본국 외에 자유롭게 2개국 이상 해외 유학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그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일어나야 문화, 언어, 경제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런 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몇백 년 뒤에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역시 젊은 세대들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이왕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꼭 그 나라에서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각 지역의 그 해외의 그 투르크계 국가들의 대학의 그 뭐 무시험으로, 왜냐면 시험이 있으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학이 용이하게 하게 해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의 국민은 5년 이상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면 1회 연장, 즉 10년까지 그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라던가 터키 같은 나라는 꽤 잘 사는 나라지만은 그 외에 우즈벡이나 키르기즈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도 좋지만은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 먹고 살아야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공장 노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 가려고 하는 3대 업종의 일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월급이 짭짤하거든요. 그 나라로 돌아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 교류를 통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어떤 혜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완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될 지역, 그리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민족들을, 그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초대를 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중요 분야의 산업 여군으로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차선을 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물류의 이동 시 동일한 관세법을 적용한다. 이거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죄다 관세 내고 통관 절차 거치면요, 이 고속철도의 그 기능이 사라집니다. 한 번에 엄청난 초고속 스피드로 유럽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가 국경을 통과하고 할 때 그 지역에 내려놓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논스톱으로 그 국경을 통과해서 빨리 저기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관세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 발행권은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보유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번 EU, 유럽연합의 실패를 봤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실패의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단일화폐였어요. 단일화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이상적으로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의 단일화폐를 가지고 하나의 경제권을 갖는다. 이상은 아름답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니까 온갖 환투기꾼들이 와가지고 환율 조작을 하고 금융 공격을 하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이 각자 독자적인 화폐와 금융시장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환투 세력이 마음대로 판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그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헝가리, 다른 그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국가까지 전부 그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이건 당연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목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회원수를 왕창 불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후진국에서 금융 조작을 하면요, 영국, 프랑스까지 함께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한 뭐랄까 취약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범알타이주의를 한다면서 단일 화폐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범알타이주의를 경계하는 중국이 환율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무너집니다. 또 혹은 그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들어왔던 범투르크주의 운동이 중앙아시아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배신이었거든요. 터키가 기대 이상으로 중앙아시아에 강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자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통화 발행권만큼은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부자 나라는 더 잘 살고 이러면서 좀 더 우리보다 못한 형제 국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돈지갑이, 여유자금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통화 발행권은 독자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건 아까 거는 그냥 전체적인 법론이라면 이건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회원 국가들로부터 매년 1.25%의 이민을 받을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1.25% 이민은 그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뭐 국제 결혼, 기타 등등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온 사람들이 아예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몇 명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각 산업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공고를 내갖고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들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1.25%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약 1.24 혹은 1.25%예요. 우리가 현재 현상 인구를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인구 성장을 하려면요 2.5%의 출산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2.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메꾸는 것도 아기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노인이 들어오면 안 되죠. 왜? 노인은 연금을 타야 되고 아기는 키워야 돼. 즉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이민은 뭡니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에요. 바로 젊은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제결혼. 결혼할 때 뭐 할머니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력하면 다 이미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쓸 비용 다 써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지 몸값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받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국민연금이나 그다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공동화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단 외국인을 받되 차이나타운 같은 외국인 공동체는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왕 우리나라에 왔으면 한국인 국민으로서 살아야지 독자적인 그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율이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차 외국 국가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타운은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외국인 이민을 필요한 사람들만 전략적으로 받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 국가들의 한국어 학교를 건설하고 한국 대학 그 유라시아 캠퍼스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알마티 캠퍼스 뭐 서울대학교 뭐 타슈켄트 캠퍼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 학생들을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또 데리고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사 코스 하면은 4년 중에 2년은 자기 나라, 2년은 한국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워갈 거 아니에요. 한국어 대학교를 만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뭐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렇게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는 것도 좋죠. 그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 한국에서도 배우게 하고 거기에서도 배우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한국어를 확산시킬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과거 그 터키인들이 했던 것처럼 병원을 건설하고 봉사단 파견하는 거. 단 여기서 선교 활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봉사단을 가정한 선교 활동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범투르크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가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것은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완전히 훼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교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활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단들을 파견해서 그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어떤 그 무상 의료 혜택이라던가 어떤 그 많은 그 병들을 치료함으로써 친한적 분위기를 전 국민들에게 그 투르크계 민족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회원국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전담 부서가 생겨야 돼요. 그 무슨 청 이런 걸 만들자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에다가 뭐 이 부서를 만든다거나 왜냐 그것도 어떤 청을 만들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쓰면서 전담 부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외에 그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에게 뭐 자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아예 그냥 그 투르크계 민족의 국가들이 세운 대학교에 뭐 꼭 한국어 안 와도 상관없고 그냥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냐? 똑똑한 애들에게. 이게 일본 애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냐면요. 교회 나가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으면서 한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장학금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 부자가 되면은 어느 종교를 믿을까요? 이슬람을 믿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면 자부심이란 게 생기거든요. 아, 나 부자야. 뭔가 자긍심을 갖고 싶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갑니다. 그럼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끌어들여서 친한판 만들어 봐야 우리는 그 나라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이런 장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그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한 학생 혹은 뭐 어떤 대학교에서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든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가지고 너 일본에 오면 내가 학비랑 생활비 다 내준다. 일본 유학 갈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간다 그러죠. 그럼 이런 뛰어난 엘리트 인재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가면은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당연히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장학금을 주려면요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회안국대학교 장학금 및 한국 유학 지원을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안국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제공, 이건 한국에서의 얘기예요. 이거 왜 얘기하냐? 기숙사 제공하는 건요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한 역할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사람들 제가 뭐 멸시하다가 불신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투르크계 민족들을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진다 뭐 이런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싸움은 늘 나기 마련이거든요. 같은 민족끼리도 술 먹고 싸우는데 왜 더구나 우리 말도 안 통한 투르크 민족하고 어디 뭐 나이트클럽이 갔던 어디 가서 술 먹다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사람 생활이란 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났을 때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할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요 우리가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외국인 범죄를 막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양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에 파견되는 대사 및 영사는요 현지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도상국에 임명되는 대사들을 보면요 그냥 선거 때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그냥 신세 갚아주는 식으로 그냥 찍어서 내립니다. 낙하산 인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외교관으로 와서 어떤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개국공신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지 하면서 가서 그냥 댕자 놉니다. 외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활발한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실크로드 외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대사가 파견돼서 나가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공부를 했던, 살았던,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대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의 대사 영사 파견하는 인사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남북통일 이후에 유라시아에 새로운 무역 루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무역 루트에 그냥 중국의 1대1로에 얹혀가는 그런 어떤 무슨 그 깍두기 국가 아니면 지금 미국이 보호하에 있는 바닷길을 그냥 빌려 쓰는 그러한 소국적인 자세가 아닌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다 더 주체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여러 외교정책이나 교육정책, 언어정책, 문화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